네, 두 번째 순서로는 디지털 전환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영주 팀장님의 돌봄 기술 동향 및 스마트 돌봄 적용 현황과 전망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그 ICT 융합본부의 스마트 의료복지팀을 맡고 있는 이영주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이고요. 그 과기정통부의 어떤 특성상 그 신기술에 대해서 사회 각 분야의 선도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빅데이터 AI 같은 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들에 대해서 선도 사업을 실증하고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만 이제 스마트 의료와 복지 분야만 저만 혼자 담당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용어가 나온 지도 벌써 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첨단 기술들은 복지부에서 이제 이른바 현업부처에서 본 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로 넘어갔고, 이제 과기부 쪽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시각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이 팀에 와서 아까 박인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저희 90세 넘으신 할머님께서 요양병원에서 이제 계시고, 저는 고향을 나와서 살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셔갖고 고향에서 혼자 계시고, 저는 정말 제 일을 되게 퍼스널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 박영란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한 2015년 정도부터 ICT 기반 돌봄 서비스 선도 사업들을 아마 과기정통부하고 저희 NIA가 해왔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ICT 돌봄에서 스마트 돌봄으로 전환하면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그다음 초창기에는 주로 이제 IoT 디바이스를 가지고 현장에 접목하는 사업들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따가 이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한번 개념을 좀 정리해보고 싶어서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개념을 정리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크놀로지 for aged people이라는 정의가, 사실 정의가 구글이나 제가 이론적 배경을 좀 찾아보려고 많이 구글 스칼라 검색이라 많이 해봤는데 생각보다 정의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김영선 교수님의 정의를 가져왔는데,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런 테크놀로지라는 용어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심플하고 간명하고 이렇게 전달이 뭔가 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현재 이게 노인 돌봄 기술이라는 걸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또 빠진 게 뭔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빠진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단에 이런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기술 분야에서는 전에는 주로 이제 보조공학, 재활공학 이런 이제 기술 용어가 있었고, 저희 쪽에서는 ICT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 융복합인데, 막상 융복합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회에 되게 혼재되어 있으나 막상 이 둘 간의 융합은 많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경험에 의해서 느끼는 거고요. 서비스 관점에서는 돌봄, 요양, 그다음 메디칼 각각 지금 되게 각각 R&D도 그렇고 기기 하드웨어도 그렇고 의료기기도 잘 스스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막상 교집합 영역 부분들은, 즉 세 개의 영역이 연결되어야 하는 부분들은 지금 좀 약하지 않은가라는 게 사실상 오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이제 노인 돌봄 기술이 어떤 재활기기나 보조공학 기기, 보조기기 관점에서 접근이 되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에이징 인 플레이스, 집에서 잘 스스로 자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들은 많이 개발되어 왔는데, 사실 소프트웨어와 사람과 기계 간의 인터페이스가 조금 더 중요한 시설과 그다음에 어떤 지역사회의 정서적 기반이 필요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고민들은 조금 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마침 저희 팀에서도 이제 집 쪽을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시설하고 지역사회 쪽에 ICT와 지능정보 기술을 어떻게 도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사업기획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 방향도 어떤 지역률이나 균형 발전을 지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돌봄 분야에서도 그쪽에 있는 어떤 사업들이 있을지를 한번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시설 쪽에 좀 초점을 두어가지고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양로시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산업의 어떤 그 제조업이나 이런 타 분야에 비해서는 정보화도 아직 많이 안 돼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이 참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ICT 기반 돌봄 기술은 기존에 있는 문헌에서 이제 가져왔는데 자세한 설명은 아마 오늘 주제랑 좀 벗어나서 그냥 전체적인 내용만 보는데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기본적인 그러니까 ICT라는 속성이 가지고 있는 정보화, 뭐 온라인화, 자동화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지 막상 실제 현장에서 사람과의 어떤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될 것인가, 현장의 시스템 또는 제도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부족한 상태로 공급자적인 시각으로 많이 진행되어 왔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원격 모니터링이나 원격 의료 관련한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낙상 같은 경우도 막상 낙상을 방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낙상을 일어난 후에서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어떤 기반이 같이 연결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약간 부족했다든가,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SNS로 잘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한다든가,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 ICT 기반의 돌봄 기술의 한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나온 지도 벌써 한 5, 6년가 많이 지나서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오늘 돌봄 분야에 관련되어서는 여전히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기술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은 구현되고 있는 분야는 아직 조금 처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핵심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쪽에서 보는 이제 ICT 쪽에서 보는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기술의 가장 큰 핵심은 데이터가 모든 기기, 모든 사람에게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새로운 방식으로 축적, 저장되고 처리되고 가공되고 관리된다는 방식인 거고요. 거기에 AI 같은 인공지능이 개입이 되어서 새로운 가치, 아까도 이제 가치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가치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가치의 방향성은 돌봄이든 산업이든 어디든 스마트해진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핵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돌봄 분야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거는 이론적 배경보다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의 현장의 경험을 휴리스틱하게 정리해본 제가 정리한 트렌드입니다. 네 가지 트렌드로 정리를 해봤고, 이따가 보여드리는 사례도 이 네 가지 트렌드에 맞추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IoT와 AI가 융합되는 스마트 돌봄입니다. ICT 돌봄에서 스마트 돌봄으로 전환되고 있다. 아까 이제 박영란 교수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지만 이제 센서나 AI 스피커를 가정에 보급해서 응급 모니터링을 하고 돌봄 종사자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원격 모니터링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디지털 뉴딜 예산으로 통해서 전국 단위로 확산을 하고 있고, 우리 보건원에서 많이 고생하시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약간 조금 더 디벨롭되는 것이 이제 O2O 서비스로 이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기계나 센서를 나눠주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O2O라 하면은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오프라인 또는 온오프 믹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현장의 돌봄 종사자하고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결합이 되어서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현장에서 많이 고안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의료와 진단 쪽에 AI가 많이 확산이 되고 요즘 식약처에서 인공지능 기반 진단기기에 대한 인허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현장에서도 바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아직 저희가 한 사업이 없어서 사례는 못 갖고 왔으나, 예를 들면은 생활보호사 선생님이 가정에 방문하셔서 스마트폰으로 어르신의 치아를 찍는 거예요. 그럼 스마트폰에 내장된 AI 진단기기가 어르신의 구강 상태를 보고 보건소에 연락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지금은 이제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서비스도 가능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은 마련돼 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봄 자체가 그 다양한 사물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더불어 결합이 되어 갖고 스마트 돌봄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게 첫 번째 트렌드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빅데이터와 AI가 결합해서 지능형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는 이제 뭐 우리말로 하면 비서, 지능형 비서겠죠. 알아서 나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서 파악해서 알아서 내가 할 일을 알려주는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지능형 에이전트인데, 이 대상은 그 고령자 수요자 본인일 수도 있고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종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되려면 개인의 어떤 생활 라이프로그 데이터하고 그분의 의료 데이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고 데이터가 공유돼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고요. 거기에서 그로 인해서 맞춤형 데이터와 추천 서비스가 나올 거고요. 이따가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거를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가 걸림돌들이 약간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이제 협의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돌봄 시설의 디지털 전환 정도로, 아까 이제 박일환 교수님께서 디지털 전환을 크게 정의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 장표에서는 이제 시설에 대한 디지털 전환이라고 다시 이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요양원이라든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심이긴 한데 요양원, 그다음에 보선원에서 하고 계신 양로 시설, 그다음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이 이제 시작되는 올해가 원년이 해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서비스와 장비들은 모두 구독형 서비스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만 되고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구독형 서비스로 가지 않으면 지금 그 요양 수가라든가 재정 부담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독형으로 제공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VR, AR 가지고 이제 뭐 젊은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거나 뭐 사망하신 배우자를 만난다 이런 이제 시도들이 있는데 조금 극단적인 것 같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뭐 치매라든가 이런 영역에 VR, AR, MR 같은 가상화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돌봄을 할 수 있는 분야 시도들이 R&D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직은 이제 완전히 확산되지 않았지만 서비스 로봇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설과 그다음에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아마 이 서비스 로봇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고 뭐 저희도 그렇고 아마 몇몇 R&D하고 시범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트렌드였던 스마트 돌봄에 대해서 뭐 저희가 했던 사례와 시중에 많이 알려진 사례를 간단히 그냥 사진만 캡처해 왔는데요. 요새는 이제 통합관제센터 첫 번째 특징이 통합관제센터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어떤 상황이나 얘기를 하는 건 이제 당연한 것 같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여기에 이제 지능 AI가 붙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저희 했던 사업 중에 이제 강진군에 있는 CCTV인데 여기는 이제 그 CCTV가 사람이 쓰러지거나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누워 계신 거를 이제는 CCTV가 그분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군내 CCTV 통합센터에서 주요 지역에 어르신이 쓰러져 있으면은 얘가 자동으로 판별해서 관제센터에 있는 직원한테 알람을 줍니다. 뒤에 이렇게 여기 잘 안 보이신데 여기 빨간불이 막 울립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이제 모니터링의 수준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 이런 센서들 이제 잘 작동하고 있고 뭐 이거는 그냥 앞으로 쭉쭉 뭐 약간의 뭐 표준화 이런 이슈 해결하면서 쭉쭉 나가면 될 것 같고 AI 스피커가 이제 그간에 이제 댁내에서 허브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트로 나가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남자분들은 대부분 얘하고 대화를 안 하십니다. 얘에 대해서 그냥 최소한의 용도로 이 어르신은 이제 가족과 화상통화 용도로만 거의 쓰세요. 근데 이 할머니 분은 얘랑 거의 친구가 되세요. 처음에 이게 작년에 제가 이 어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는 깜짝 놀란 게 여기 통영이거든요. 사투리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은 잘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투리 하나도 못 알아니까 막상 이제 사업을 기획한 저로서는 할머니께서 갖다 버려라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하세요.
그 이유가 얘가 못 알아들으면은 할머니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는 잘 대답해 드릴게요. 이 말만 하는데도 그게만 해도 얘가 너무 이쁘대요. 혼자 계시고 불과 한 100m 내외에 자식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하고는 친구가 되시는데 할아버지들은 이제 그게 너무 어색하고 싫으신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사업 하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하나 사드린다고 한 3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3번 다 강하게 거절하시더라고요. 쟤랑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 낯설다고. 남녀 간의 어떤 차이도 문화적 차이도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O2O 말씀드렸는데 치매 케어의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실제 이제 지역별로 있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이제 체크를 해주는데 요새는 이제 그 치매 보조 로봇이나 아니면 치매 관리용 소프트웨어들이 같이 이제 보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집에서 또는 시설에 오셔서 막 하시면은 그 교육 훈련한 결과들이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와 결합이 되어서 막 쌓이는 거죠. 그럼 그 쌓이는 데이터하고 주기적으로 오시는 의사나 안심센터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그 데이터 집에서 한 데이터를 같이 보면서 오프라인 현장에서 다시 챙겨주는 그런 식의 이제 O2O 서비스로 되어야 이제 그 지역의 돌봄 서비스에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저희가 AI 스피커 기반으로 이제 생활 돌봄 서비스를 이제 시범 사업을 하려고 지자체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지자체 생활 관리사분들 교육을 시켜드리면 제일 먼저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것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첫 번째 이슈 제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배워서 내가 내 업무에 뭐가 도움이 되냐, 나한테 더 일이 더 추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 제기 두 번째 이슈 제기를 하시거든요. 오토 서비스가 그분들의 어떤 일을 도와주고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진화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의외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이런 자리에 있을 때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말이고요. 지능형 에이전트 같은 경우도 이게 단순히 그냥 치매 케어 로봇이 실제 얘가 진짜 어르신 대상으로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는 아이가 아니라 사진 옆에 강사가 서 있거든요. 강사가 문제를 풀 때 이 로봇이 시연을 해주거나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로봇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크게 보면은 지능형 에이전트의 범주, 비서의 범주, 그러니까 교육 비서인 거죠. 그런 범주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오늘 아마 나오는 이따가 시연되는 업체의 제품들도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하실 때입니다. 이제 뭐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는 비서 로봇이 됐던 다른 뭐 소프트웨어가 됐던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이게 규칙 기반이지 개인의 어떤 상황에 적절한 그러니까 완전한 지능화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아직은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발전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능형 에이전트에서 해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행정복지 안내를 집에 있는 AI 스피커를 통해서 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역에서 이번에 뭐 코로나19면은 65세 이상부터는 언제부터 뭘 맞을 수 있고 뭐 이런 안내가 필요하면 그 안내 사항들을 지역에 있는 복지센터나 지역에 있는 민원센터에서 뭔가 관리를 할 수 있으면 댁내에 있는 스피커가 됐던 뭐가 됐던 댁내에 그것을 어르신께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어르신의 개인 정보가 결합이 되면 그 어르신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때 안내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해봤는데 막상 이제 현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이게 시범 사업으로 해보기는 딱 좋은데 현장에서는 집별로 어디는 LG 거 쓰고 어디는 SK 거 쓰고 어디는 KT 거 쓰고 어디는 인형 쓰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뭐 호환되게 맞춤형 서비스를 이 에이전트 형식으로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서는 조금 아직 남아 있는 이슈입니다. 그다음에 뭐 지능형 에이전트의 돌봄 분야에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정서 지원이겠죠. 이것도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이미 구현 가능한데 그래서 예를 들면 어르신이 혼자 계신데 하루 종일 말이 없으시면 비서 로봇이 먼저 말을 걸어드려서 계속 기분을 치열업 시킬 수 있는 대화를 선제적으로 던진다든가 이런 게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고 기술적으로도 가능한데 문제는 그 컨텐츠에 대한
유지 관리나 고도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뒤에 로봇이랑 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 수많은 비서 로봇 제작 기업들이 각각 이런 어떻게 하면 어르신의 기분이 좋아질지에 대한 뭐 학습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각각 개발하고 있고 언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다음에 이런 정서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언어를 이해하는 학습 모델도 각각 개발하고 있어서 제품 간의 어떤 품질이나 표준화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또 지역에 있는 밀착형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랑 연결될 때 호환성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요양원 이거는 저희가 해보고 싶어서 기획을 했는데 이제 다부처 R&D를 지원했는데 어제 결과 나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혹시 보선원에서 관심 있으시면 이 R&D 가져가셔서 저희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은 내가 동네 병원 갔다가 해결 안 되면 2차 병원 가고 안 되면 3차 병원 가고 이렇게 병원 또 나쁜 말로는 병원 쇼핑도 하고 요즘은 이제 자기 개인 의무 기록을 이제 어딘가에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전송되고 이런 식의 의료 분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데 요양원, 요양병원, 그다음에 제가 사이는 아직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고 싶어서 R&D를 기획을 했는데 일단 다른 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지금은 이제 R&D 수준인데 의료 분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요양 서비스도 그렇게 되면은 뭐가 좋아지냐면은 어르신이 이제 건강하시다가 아파지기 시작해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면 어르신의 상태를 보고 지금 상태는 요양병원에서 어떤 처치를 받으시거나 그러니까 요양 프로그램에 대한 추천이 가능하거든요. 이 데이터가 모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면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1차 병원 갔다 2차 병원 하면서 돈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으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겠죠. 뭐 이런 시도들이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양 시설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저희가 스마트 요양원 사업을 작년에 이제 저희가 이걸 정책 사업으로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신기술 선도 사업을 자유공모로 하는데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제안을 했는데 아이디어가 좋아서 저희가 채택이 되었고 사업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의 디지털 전환이라 하면 첫 번째는 요양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ICT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ICT랑 좋은 장비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사 이렇게 산업에서 쓰는 이 뭐라고 하죠? 슈트를 요양원 휠체어에서 옮기거나 할 때 할 수 있도록 개량해서 적용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배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저귀, 그다음에 요새 CCTV가 가장 되게 지능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낙상이나 배회를 감지할 수 있는 실내용 카메라 이런 것들, 가족과 화상 면회할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욕창 방지 매트릭스 이런 것들이 일단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데이터가 생기겠죠. 이 데이터가 생기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요양 일지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기존에는 제가 뭐 전국의 모든 요양원을 알지 못합니다만 기존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떤 방에 가셔서 조치를 하시고 기억에 의존하셔서 자기 자리로 와서 수기로 뭐 컴퓨터든 장부이든 수기로 입력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월 1회 정리가 되면서 요양 급여나 이런 게 이제 신청이 되는 구조인데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걸 넣고 그분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기기가 들어가면서 요양 일지가 자동 작성이 되고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생기니까 가족에게도 오늘 어르신이 뭐 드셨고 약 뭐 드셨고 이거를 가족에게도 알릴 수 있는 앱까지 개발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뭐 우리 돌봄 분야에서 새로운 뭐 디지털 전환이라 해서 뭐 새로운 가치 사실은 이건 조금 더 먼 얘기인 것 같고 당장 현장에 계신 분들 도와주는 거 하고요. 현장에 있는 업무를 좀 투명하게 해주는 거 사실 이런 것부터 지금 더 급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델이 좋아서 저희가 확산할 수 있도록 1년 더 지원을 하고 있고 부산 내 한 5개 요양원에 더 확산이 되고 있고 이 기업은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 용어로 사스라고 그러는데 클라우드화 해가지고 구독형 요양원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서 전국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이제 작년에
어느 지역에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과기부에서 일단 진행을 하는데요. 시설에 대한 디지털 전환 두 번째 사례입니다. 그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이 폐쇄가 되었잖아요. 근데 폐쇄된 건 할 수 없는데 경로당에 오셔서 그 어르신들 그 여가복지 교육하시는 선생님들 일자리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좀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경로당에 어쨌든 모이실 수만 있으면 그분들이 그런 대면의 어떤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화상회의나 이런 각종 도구들을 이용해서 여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아까 우리 돌봄의 영역이 과연 이런 스포츠나 문화까지 포함되는 거냐라고 이슈 제기를 하셨었는데, 경로당이라는 공간이 아까 이제 돌봄 기술의 분야 중에 시설인 거잖아요. 경로당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고차원적인 돌봄이 할 수 있는 지역의 되게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어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뭐 더 그 돌봄의 분야도 확산이 되고 서비스 품질 높아지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건강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뒤로 이제 요양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조금 더 예방적인 투자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독형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월 사용료 뭐 아니면 건당 사용료 기반의 구독형 서비스, 이미 이제 그 ICT가 발전하면서 구독 경제라는 용어는 이제 이미 보편적인 용어가 되었고요. 구독 경제도 돌봄 분야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유튜브 캡처만 가져왔는데, 이 로봇이 뭐냐면요, 맹인 안내하는 로봇입니다. 그 우리 맹인 안내견 한 마리 육성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억인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R&D가 잘 돼서 이제 이거는 UC 버클리 대학에서 이제 개발한 아이인데, 이게 잘 개발되고 양산이 되면은 얘를 이제 뭐 지역 기초에 한 10대를 비치해 놓고 필요한 시각장애 어르신이나 얘 도움이 필요한 노인분이 얘를 1시간만 임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개처럼 그러니까 물론 개를 키우는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투자 비용 거의 비슷하겠네요. 근데 얘는 어쨌든 필요한 만큼 쓰고 얘가 스스로 자기 뭐 보관소에 가 있고, 우리 그 모빌리티 쓰는 것처럼 구독형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조금만 더 기술을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동네에서 길만 알면 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기준 이런 건 다 이제 올라와 있고, 뭐 그러니까 안내견이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뭐 위험 회피라든가 주인에게 안내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런 이슈도 있어요. 그 안내견이 그 화장실 이런 데 따라 들어가고 뭐 이래서 뭐 갈등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제 밖에서 기다리면 되거든요. 뭐 이런 이슈도 있고. 하지만 로봇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현장에서 다른 이슈가 많습니다. 그 서비스 로봇은 돌봄 분야의 서비스 로봇은 크게 이제 4가지 분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서 지원 로봇 쪽은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 요즘은 이제 그 현장에서 시설 현장에서 이런 로봇들을 적용하는 선도 사업, 시범 사업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종합병원 한 곳에 그 얘를 이제 적용해 볼 사업을 저희 옆 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뭐 그 주사기나 약품이나 이런 게 들어 있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얘가 이제 엘리베이터도 타고 알아서 병실로 다 갑니다. 그리고 얘는 올해 확산하는 요양원에 들어오는 아이인데, 얘가 이제 요양원 병실 돌아다니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뭐 이렇게 할 계획인데, 이거는 잘 쓰이는지 제가 올해 현장에 가본 다음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쪽 보조 로봇 쪽에 그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아마 오늘 포럼에 오신 분들은 좀 많이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윤리적 이슈를 계속 갖고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로봇이 이런 시도도 있다고 들었어요. 요새는 음성 합성 기술이, AI 음성 합성 기술이 발전하니까 손자의 목소리를 학습시켜서 얘나 뭐 얘가 그 소리를 내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근데 그게 맞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희 막내딸 목소리가 나는 AI 스피커를 집에 갖다 놓으면 저희 아버지 과연 좋아하실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좀 반대를 해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서비스 로봇이
또 이제 점점 사람처럼 생기는 서비스 로봇이 등장하면은 조만간 그 윤리적 이슈 같은 것들이 부상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사실은 서비스 로봇은 돌봄 분야를 포함해서 서비스 로봇은 자동차 산업 같은 전통적인 제조 산업과 거의 유사한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산업 파급 효과가 엄청 큰 산업입니다. 그 뭐 원료 그 브랜딩 아까 수많은 브랜드 이미 많이 나오고 있죠. 브랜딩부터 마케팅이나 그다음에 보험까지 이런 아이들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밸류 체인이 자동차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크고 뭔가 딱 본물만 터지면 뭐 산업 측면에서는 큰 잠재력이 있는 분야라는 게 서비스 로봇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 그림은 이 5개의 분류는 저희가 ICT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5개 정보 시스템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는 계속 우리가 절차와 사람을 계속 생각하지 않고 이게 개념 저희도 그래요. 저희 ICT 하는 저희 진흥원 사람들도 그래요. 항상 이걸 아는데 막상 현장 가면 까먹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 현란한 기술의 기술적인 특성에 천착을 하다 보면은 계속 이게 사람이 할 일을 이제 하드웨어가 하고 절차가 할 일을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처리하고 데이터가 그 매개하는 게 이게 이제 정보 시스템의 기본 개념인데, 이제 계속 현장에 있는 어떤 프로세스, 현장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킬지에 대한 고려를 많이 안 하고 기계 좋으니까 현장에 무조건 넣어보자 이런 접근을 저희도 모르게 아마 다른 분들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사람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 어떤 절차는 사람이 하고 어떤 절차는 로봇이 했을 때 둘이 시너지가 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장의 그 소프트웨어 설계, 이거를 뭐 다른 용어로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현장에 아까 뭐 로봇이 됐든 뭐든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으면은 현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술도 실패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돌봄 기술을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일자리 절대 돌봄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일자리를 일을 줄여서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양원 어쨌든 요양원 입장에서 국비를 지원받은 데잖아요. 요양원의 원장님 말고 그 밑에 실제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이른바 총무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분 좋았던 말이, 이런 것들을 힘을 안 들이니까 저희가 원래 하고 싶었던 정서 지원 업무를 이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데, 저는 정말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돌봄 기술이라는 게 되게 따뜻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기술 자체는 차갑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주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돌봄 기술의 트렌드와 현장 적용 경험을 통한 생생한 실증 사업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